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서머셋 모음의 달과 유펜스 소개해 드릴 겁니다. 경제학자의 문학살롱이라는 박병률 씨가 지은 책 속에 한 챕터를 읽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제가 예전에 이 책 달과 유펜스를 읽으면서 메모해 두었던 그런 내용들 좀 같이 읽어 드릴 거예요. 오늘은 무엇을 소개해 드려야 되나, 줄베른으로 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책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갱의 그림이, 고갱의 자화상이 눈에 아른거리는 것 같아요. 고갱 이야기 왜 하는지 아시죠? 달과 유펜스는 바로 고갱의 일생을 담고 있어요. 처음엔 전혀 아무런 지식 없이 그냥 서머셋 모음의 인간의 굴레가 너무 좋아서 달과 유펜스를 읽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그 책 속의 화가가 고갱이라는 걸 후에 알게 됐죠. 뭐라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고갱이 타히티에서 지은 써내려간 책을 사서 보았죠. 그 책의 이름은 고갱의 대표작 이름과 같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였을 거예요, 아마. 그 책을 읽고 고갱이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구나, 철학적으로 되게 밝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 글이 어딘가 좀 매끄럽지 못하고 투박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어딘지 고갱의 모습과 그리고 고갱의 삶과 닮아 있는 것 같다, 그의 그림과도 닮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고갱 이야기로 빠지네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분입니다. 책 속의 문장 먼저 좀 읽어 드릴게요. 두 인물의 대화입니다. 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령 당신이 앞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삼류 화가로 그친다면 그래도 모든 것을 버릴 만큼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다른 직업의 경우라면 보통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예술가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릭랜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 하지 않았소.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를 따지고 있겠소? 어떻게 해서든지 물속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빠져 죽는 것 아니오. 네, 이 후자의 대화가 바로 스트릭랜드, 고갱의 작중 이름입니다. 17년간 별 탈 없이 행복하게 살던 남편이, 고갱이 어느 날 집을 나가요. 이유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짧은 편지만 남긴 채 떠난 남편. 아내는 너무 황당하죠. 남편은 생활이 보장된 주식 중개인인 스트릭랜드였어요. 아까의 그 후자의 대사를 친 그 남성입니다. 아내는 나를 시켜서
파리에서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봐 달라고 해요. 남편이 파리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인이었나 그래요. 그런 이 앞서 대사에서 이 스트릭랜드를 회유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죠. 그를 파리로 보내서 남편의 생각이 어떤지 생활은 어떤지 정탐을 하게 합니다. 궁금했겠죠.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건지 그래서 어떤 여인과 함께 도망을 간 건지 궁금했어요. 여기까지의 스토리면 흔하디 흔한 삼류 소설 내지는 아침 드라마가 될 뻔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그리고 이것은 고갱의 실화입니다. 달과 6펜스는 서머셋 모음의 대표작이에요. 1919년 미국 출판계를 휩쓸었던 달과 6펜스는 아름다움의 정열에 빠진 한 미친 예술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타히티에서 생을 마친 폴 고갱의 이야기라고도 해요. 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폴 고갱을 주인공으로 해서 쓴 소설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말입니다. 후기 인상파 화가인 고갱은 35세 증권사 회계원을 그만두고 붓을 들기 시작합니다. 소설 달과 6펜스의 주인공 스트릭랜드도 나이 40에 증권거래소를 때려치우고 혈혈단신 집을 나서죠. 그는 너무나 이기적이라 남을 돌보지도 자신을 돌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천재성을 알아보는 화가가 있어요. 바로 스트로브라는 인물이에요. 스트릭랜드가 병에 걸려 위독하자 스트로브는 그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서 헌신적으로 간호를 합니다. 하지만 또 거기에서 사건이 벌어져요. 스트로브의 아내 블랑슈와 스트릭랜드가 사랑에 빠진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스트로브의 아내 블랑슈의 짝사랑이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멋있어 보였나 봅니다. 가족도 다 팽개치고 자기의 길을 찾아서 가는 이 한 화가의 뭔가 일종의 구도자 같은 모습이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그녀는 스트릭랜드를 사랑하게 되고요. 그녀는 남편마저 버려요. 스트릭랜드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예술을 위해서 가정을 버렸다 하면 그녀는 한 남자를 위해서 가정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스트릭랜드를 택해요. 남편마저 버리고 스트릭랜드를 택하지만 그렇지만 스트릭랜드는 냉대합니다. 그녀에게 냉대를 하죠. 그녀는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해요. 이 박병률 작가님은 이렇게 묘사를 하셨네요. 나쁜 남자 혹은 차도남, 차가운 도시남자는 예나 지금이나 묘한 끌림이 있다 라고요. 저도 예전 같으면 그냥 그러려니 나쁜 남자나 차도남에 여자들이 끌리지 그냥 그러고 넘어갔을 텐데 지금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스트로브의 아내 블랑슈 결국 자살하고만 그녀는 어쩌면 스트릭랜드를 한 남성을 좋아했다기보다 그와 같은 삶을
삶의 양태, 삶의 스타일. 그가 그렇게 자신의 삶에 집중해서 양심에 좀 걸리더라도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자기에게 몰두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 추구하고 선택해간 그 남자처럼, 그 사람, 그 한 인간처럼 살고 싶다는 그 열망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데 그녀에게는, 본인에게는 그 정도의 강함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 그렇게 하고 있는 남성이라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같이 수다 떨고 싶은데 멀리 안 계시면 서울에 계시면 저희 북살롱에 오시면 같이 수다를 떠실 수가 있습니다. 메모를 남겨주세요. 어느 날에 북살롱 모임이 열리는지 저도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책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나는 스트릭랜드와 헤어진 지 15년이 지났다. 스트릭랜드의 와이프가 파리로 가서 나의 남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한 지가 벌써 15년이 지났나 봅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났고 타히티 섬에서 7년 전에 죽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집 벽에 최고의 역작을 남겼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또 유언도 같이 남겼습니다. 자신이 죽거들랑 모두 태워 없애라는 거죠. 나의 그림을 모두 태워 없애라고. 그렇게 천재 작가는 죽으면서 자신의 작품들도 같이 하늘나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술을 완성했으면 됐다. 꼭 누가 보아주지 않고 꼭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내가 나의 예술을 완성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그거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기인이다. 네, 기인이고 철학적인 내공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그가 직접 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 철학적 기반이 약할 때여가지고 솔직히는 거의 철학적 기반이 없을 때였는데 그 책은 너무 철학적이었어요. 그런데 철학자가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나 이런 건 없었죠. 그렇지만 고갱의 생각을, 그가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를 너무 잘 알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일부 찾아서 읽어드릴 수도 있겠어요. 오늘 이 녹음분에서요. 저는 어쩜 이렇게 편하게 팟캐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저와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반갑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고흐와 고갱이 함께 많이 이야기 되잖아요. 고흐가 아르레에 있을 때였을 거예요. 고갱이 잠깐 같이 지낸 적이 있죠. 그러나 이 고갱을 자꾸 구속하고 어떤 틀에 씌우려고 하는, 한마디로 보면 고흐가 고갱에게 집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예술에도
조금은 부러움도 있지 않았나, 믿거나 말거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의 그림이 아니라 그의 이 자신감 넘치는 아주 확고한 어떤 흔들리지 않는 강함? 이런 거를 아마 고흐가 부러워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갱은 얼마 되지 않아서 떠나죠. 그 떠나는 날에 고흐가 길을 자르는 사건이 바로 그날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도 고갱은 계획대로 고흐를 떠나요. 저의 생각에는 고흐는 굉장히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그런 좀 유약한, 병약한 그런 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섬세하고 상처받기 쉬운 타입이었다고 하면 자존감이 조금은 부족했다고 할까요? 부족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데 고갱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어쩌면 그런 게 남성스럽고 야성미가 이 마수적 매력이 뿜뿜 뿜어났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고갱은 정말 어떤 확신이 굉장히 강했죠. 나를 알아봐주는 나의 작품을 사람들이 얼만큼 인정을 해주느냐, 그것에 어떤 가치를 매기느냐에 대해서도 전혀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둘이 다 생활고에 쫓기기는 마찬가지였으나 그 현실을 대하는 태도는, 그에 대한 가난에 대한 반응은 정반대였었지 않나 싶습니다. 책으로 돌아가 보면요, 결혼 생활 17년 차, 나이 40, 자신을 사랑하는 귀여운 아내, 온순하고 명랑한 아이 둘, 별 파란도 없는 정직하고 구김살 없는 생활, 남부럽지 않은 성공과 행복을 누리던 사내 스트리그랜드, 주식 중개인이었던 스트리그랜드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화가의 길을 택하죠. 무언가를 택하면 또 다른 무언가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겁니다. 아시겠지만요. 경제학에서는 포기해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요. 당신이 합리적이라면 잃어버릴 기회비용과 자신이 당신이 얻을 편익을 비교해서 더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죠.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에다 암묵적 비용을 더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쓴 비용이고요. 회계장부에 바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암묵적 비용은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로 인해 간접적으로 잃게 되는,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통상 많이 드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영화관을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영화 달과 6펜스가 개봉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티켓 가격은 1만 원이에요. 만 원이에요. 그런데 나는 시급 2만 원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 영화 관람의 명시적 비용은 영화 티켓 1만 원, 만 원이에요. 그렇지만 내게 있어서 암묵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영화를 보려면 아르바이트를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일당 2만 원을 받지 못하죠. 그러므로 영화 티켓 만 원에
아르바이트 일당 2만 원을 합하면 총 기회비용은 3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스트리그랜드는 주식 중개인을 포기하고 화가가 됐어요. 조금 따져볼까요? 명시적 비용은 화가가 되는데 드는 돈이죠. 소설에서 스트리그랜드는 100파운드만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거기에 이제 암묵적 비용이 추가돼야죠. 주식 중개인이라는 직업을 포기함에 따라 잃어버리는 돈이 바로 암묵적 비용일 거예요. 그의 스트리그랜드의 연봉이 연간 1만 파운드라고 가정하면 기회비용은 총 1만 100파운드가 되는 겁니다. 만약 주식 중개인의 연봉보다 17년간 가까운 과정을 포기하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하면 암묵적 비용은 단란한 가정이 되겠죠. 가장 큰 비용을 택하는 게 기회의 비용이니까요. 즉 화가가 되는 비용 100만 원 그리고 단란한 가정 포기 이 두 비용을 합한 것이 바로 기회의 비용이 되는 겁니다. 자, 단란한 가정 포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2만 파운드? 3만 파운드?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스트리그랜드는 이런 기회비용을 포기하면서까지 화가를 택합니다. 이 소설 속의 인물이나 고갱이라는 화가를 생각하면 이런 기회비용을 숫자로 셈해보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고갱은 그렇습니다. 스트리그랜드는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한 것으로 나와요. 하지만 부모님이 화가라는 직업은 먹고 살 수 없다며 꿈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죠. 이제 나이 40이 되었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붓을 들지 않으면 늦었다고 생각했죠. 지금 붓을 들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그는 화가로서 돈은 거의 벌지 못했죠. 그에게 돈은 편익이 아닌 셈이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꿈이 화가라는 어릴 적부터의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어떤 정도의 돈으로도 환원할 수 없는 최대의 편익이었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돈에 편익을 맞춥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식 중개인보다 더 적은 돈을 훨씬 더 적은 돈을 벌게 될 화가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것을 끝내 이해하지 못하죠. 판단마다 기회비용이 생기는 것은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다른 것은 하지 못하죠. 어떤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일까요? 바로 시간인 거죠. 시간은 인간에게 매우 희소한 존재입니다. 공부를 하면 잠을 자지 못할 것이고 잠을 자면 공부를 못할 거죠. 시험을 앞두고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급하면 공부를 택할 것이고요.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공부 포기하고 자야죠. 두 개 다 하는 것은 한순간에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손오공이 되어서 분신술을 쓰지 않는 한 같은 시간에 각기 다른 일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 중개인을 하면서 화가를 할 수는 없었죠. 누구에게는요? 스트릭랜드에게는요. 그러나 우리들도 꼭 그러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한다고 해서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불교 관련해서 읽은 책 중에는 법정 스님이었나 보다. 다음 생에서 그 일을 이어서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간 만큼, 내가 간 만큼이 바로 다음 생의 출발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나이 50에, 내 나이 70에 뭐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 점이 바로 다음 생의 출발점이 되는 거고, 50이면 어때? 70이면 어때? 또 90이면 어때? 이런 생각으로 한 걸음 더 내딛고 그것이 2걸음, 100걸음, 1000걸음, 10,000걸음이 되면 그만큼 내 꿈에 더 가까워진 그 상태로 다음 생을 시작하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회비용 운운한 것은 또 2가지를 동시에 못한다고 단정하신 것은 이 박병류 작가님이 경제학자라는 그런 안경 프레임으로 이 고갱의 생을 봤기 때문에 달과 유페스의 스트릭랜드의 삶을 재단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인 것 같고요. 자, 또 다른 엄청난 기회비용을 치르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스트릭랜드를 사랑했던, 그래서 남편과 가정을 벌인 블랑슈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 스트로브 대신 차도남 스트릭랜드를 사랑하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는 남편을 떠나요. 남편은 그녀에게 쉬운 남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녀는 인생의 탐험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머무르지 않고 건너가고 싶었나 봐요. 아니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스트릭랜드와 같이 살고 싶은 그 마음이 투영이 돼서 그 동경이 그를 향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녀가 스트릭랜드를 선택할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이혼에 따르는 비용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남편, 가정을 버리는 것, 그것이 기회비용이었죠. 남편 스트로브가 그녀에게 자신의 집을 양보했기 때문에 이혼에 따르는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녀는 결국 자살을 택하죠. 왜냐하면 그녀가 기대했던 편익, 남편을 버리고 건너가려고 했던 화가 스트릭랜드가 그녀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것을 포기하고 왔는데 이 남자가 스트릭랜드가 차갑게 외면하니까 자신이 포기한 기회 비용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소설 속에 인상 깊은 한 명의 주인공이 더 나와요. 캐릭터가 마치 스트릭랜드와 같은 인물이고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최고의 의사예요. 모든 부와 명예가 보장되었지만 그는 휴가차 떠난 지중해의 알렉산드리아에 남기로 합니다. 조그마한 정부기관에 근무하면서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위생검사를 하는 하찮은 역할을 맡아요. 하지만 그는 죽는 날까지 이 생활을 할 수 있다면 합니다. 그렇게 만족합니다. 이곳 생활은 아주 멋있다. 죽는 날까지 이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나는 만족한다. 라고 말하죠. 아브라함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선택을 잘못한 이 아브라함을 안타까워하지만 앞서 스트리그랜드의 삶을 보았고 또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는 나, 스트리그랜드를 염탐하러 파리로 보냈던 그 나라는 인물은 이제 생각이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나로서는 과연 아브라함이 일생을 망친 것인지 의심스럽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실행하고 자기 기분에 꼭 맞는 환경 속에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일생을 망친 것이 될까? 연수입 1만 파운드의 유명한 의사가 되어 미인 마누라를 얻어 사는 것이 성공일까? 인생의 성공이란 자기가 인생의 뜻을 어떻게 보느냐로 결정되는 일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머셋 모음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당신은 인생의 성공을, 인생의 뜻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당신에게 성공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살다가 가고 싶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아마도 서머셋 봄이 우리들에게 던지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달과 6펜스였어요. 제목이. 달은 꿈을 상징하고요. 6펜스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6펜스는 빵 한 조각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해요. 당시에. 꿈이냐 현실이냐 라고 묻는 거죠. 책 제목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택을 강요당합니다. 꿈만 있는 삶은 공허할 것이고 현실만 있는 삶은 의미가 없을 테죠. 경제학적 관점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당신은 어떤 기회비용을 포기할 것이고 당신은 어떤 편익을 택하실 겁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다 가질 수는 없다고 한다면 어떤 기회비용, 어떤 편익에 보다 더 많은 지불을 하시렵니까? 자, 여기까지가 박병률 선생님의 글이었고요. 어떻게 달과 6펜스의 내용이 조금은 전달이 되었을까 모르겠어요. 가끔은 사실 궁금합니다. 저야 스토리를 조금 알고 어렴풋이라도 이제 소설 속의 내용들이 기억이 나니까 이런 짧은 글을 봐도 감동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전체가 다 꼬리꼬리를 물고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직접 읽으신 경험이 없다거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전혀 나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 30분, 40분 정도 읽어드리는 이 짧은 클립을 가지고 과연 잘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전달이 되고 있나 궁금해요. 모쪼록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럼 제가 오래전에 그 책을 읽고 독서 후기를 남겨놓았던 것을 좀 읽어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역시 서머셋 몬이구나. 책에 빠져 읽다 보니 어느새 화가인 고갱이 내겐 책 개발하러 느껴지는 거죠. 책 개발하나 고갱이나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고 팔자였던 것은 아닐런지. 고갱에게서 스토리 속에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인물이었죠. 그에게서 영락없는 혁명가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40즈음의 어느 날 문득 깊은 내면의 속삭임과 조우했겠죠. 본인의 운명이랄지 부름이라 할 수 있을 그 소리에 이끌려 파리로, 마르세유로, 타히티로 긴 여정을 하게 되어요. 그가 부여받은 생의 고유한 존재 의미를 찾고 전적으로 그것에 집중하고 영적으로 충만하여 아무것도 끼어들 틈새가 없었죠. 충분히 외로워 보일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네요. 무슨 이유인지. 스트릭랜드가 그림을 그리고 예술을 하는 궁극적 목적은 6펜스가 의미하는 부귀, 영화, 현실도 아니고 가족과의 안락함이나 가족의 부양도 아니고 세상이 감탄할 만한 걸작을 남겨두는 것도 아닌 오로지 순수한 자기 완성, 미션 완성이었어요. 자기의 요구에 충실했고 가정을 버리고 나온 이후로는 지독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췌장암을 선고받은 후에 내일 죽는다고 해도 이 일을 해야겠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일에만 몰두했다던 스티브 잡스 같기도 해요. 천재는 그렇게 나오는 건지 정해진 공식인가 보다 싶겠죠? 소설 속 문장입니다. 난 당신에게 내가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을 뿐이요. 그것은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헤엄을 잘 치느냐 못 치느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 밖으로 빠져나와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물속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아름다움이 해변가의 조약돌처럼 흔하게 널려 있어 그 곁을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이 손쉽게 그것을 집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오? 아름다움이란 예술가가 영혼의 고뇌를 겪은 후 이 세상의 혼란 가운데서 창조해낸 아주 놀랍고도 신비로운 그 어떤 결정체란 말이오. 예술가가 그것을 창조했을 때 세상의 모두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오. 그 아름다움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역시 그 예술가가 경험한 시련의 아픔을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거요. 존귀한 아름다움은 예술가가 들려주는 하나의 멜로디요. 그것을 다시 우리 자신이 마음의 소리로 듣기 위해서는 지식과 감수성 그리고 상상력이 필요한 거요.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틀에 박힌 생활에 이미 편안하게 정착할 47이라는 나이에 어떤 새로운 세계를 향해 떠나는 그의 모습이 나는 그저 좋았다 라고 무려 2013년도에
이런 포스팅을 제가 했었네요. 지금 이 시간에도 밖에 비가 많이 내리는가 봅니다. 밤새 무탈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하루 날은 꿀꿀하겠지만 힘내시고 또 하루 잘 이겨내 보시는 겁니다. 미셸은 오늘 물러가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내일 또 만나요.